진짜 주주가 되는 방법은 주식 수에 따라서 연결되는 것이고, 주가는 오늘 내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파란색 빨간색 왔다 갔다 하지만 주식 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매달 10주씩 사야 되겠다. 그러면 1년이면 120주를 갖게 되고 10년이면 1200주를 갖게 돼요.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리고 배당은 투자 금액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 수에 대비해서 주잖아요. 배당이 목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식을 수를 많이 늘릴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가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배 대표님은 주식 투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주식, 부동산은 또 몰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모르고 부동산이 많은 주식을 사요. 네. 가상가치가 그렇죠. 높은. 네네.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큰데 네. 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부동산하고 주식하고를 한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부동산 가진 사람, 부동산도 사실 투자자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은 투자자산이기 이전에 사용자산이거든요. 부동산은 감가가 드는 자산이에요. 원래는 집은 쓰면 쓸수록 노후화되고, 그럼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고물이 되어가는 게 부동산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재건축이라는 걸 자꾸 해서 5층짜리를 20층, 100층 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자산이 된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5층짜리를 30층으로 올릴 수 있지만 30층짜리를 나중에 30년 후에 재건축하게 되면 이걸 100층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100층을 또 재건축하게 되면 그걸 300층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사람들은 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느냐 봤더니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안 되면 살지. 일단 사놓고 그렇죠. 안 되면 살면 되는 거예요. 땅은 물려주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는 거주라는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전적인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살면 되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거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면 농사 지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이라는 자산을 보면서 주식은 항상 오르락 떨어지고 하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식은 불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주식도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배당이에요. 땅에서 씨를 뿌리면 땅의 가치는 변동하겠지만 씨를 뿌리면 수확이 나오듯이 그렇죠. 꾸준하게 주식도 사실상 배당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렇죠. 내가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면 그 회사의 연간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투자 수익에 연연해서 관심 가지게 되면 얘는 위험 자산이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런데 배당에 관심을 가지게 됐더니 이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인데 10년 후에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마이너스 30%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8만 원짜리가 6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30%는 하락했지만 그럴 가능성도 쉽지 않겠지만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매년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 주가가 떨어진다니까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2, 3%의 배당을 꾸준하게 받았다라고 치면 10년 동안 나는 이미 한 30% 가까운 배당을 받은 거죠. 그럼 주가가 떨어졌지만 이미 배당으로 커버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나는 원금 보장은 된 겁니다. 주가가 지금 8만 원 그대로예요. 10년 후에. 그렇다면 나는 3%씩 배당을 받았으니까 30%의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낸 거죠. 만약에 지금보다 주가가 오른다면 플러스 알파가 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2%, 3%밖에 안 되니까 뭐 이거 하루에도 10% 벌 수 있는데 3% 가지고 뭐해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없지만 맞아요. 이것을 안전장치로 보시면 사실상 주가가 떨어지는 충분한 그것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배당을 준다는 얘기는 기업의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하면 오히려 주식은 부동산만큼 그 이상의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깨달은 거죠. 저도 공감합니다. 배당, 작년에도 제가 뭐 채널에서 얘기했지만 배당을 받으면 배당하고 배당 등이라고 해요. 주가도 올라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다 사서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라가서 지금 주가보다 올라간 상태가 더 많거든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이렇게 배당주들 잘 골라서 사셨으면 꼭 먹고 알 먹고 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 관점에서 주식을
보아왔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를 방송을 하고 그렇게 경제방송에서 했다면 저는 그 틀을 좀 바꿔드린 거예요. 그건 부차적으로 보자. 네. 그리고 배당을 먼저 보자. 그리고 배당의 가장 큰 특징이 그냥 일반적인 투자는 투자 금액이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의 대부분이 얼마 투자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99.9%가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어요. 얼마 투자하셨어요? 그럼 다 알아. 제가 한 1,000만 원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몇 주 가지고 계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뭐야? 왜냐면 막 다양한 종목을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그죠? 네. 뭐 우리 배 대표님도 저기 뭐야 대주주 종목이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몇 주인지 모르 정확하게 몇 주인지 모르는. 자, 근데 그럼 대주주를 판단할 때 금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식수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진짜 주주가 되는 방법은 주식 수에 따라서 연결되는 것이고, 주가는 오늘 내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파란색, 빨간색을 왔다 갔다 하지만 주식은 주식 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매달 10주씩 사야 되겠다. 그러면 1년이면 120주를 갖게 되고 10년이면 1200주를 갖게 돼요.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리고 배당은 투자 금액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 수에 대비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당이 목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식을 수를 많이 늘릴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관점이 훨씬 더 좀 약간 투자 수익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내가 약간 동떨어져서 좀 더 안정적으로 주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견해가 되는 근데 거죠. 이제 배당주 중에서도 뭐 이런 뭐 은행주 아니면 뭐 통신주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일단 수익률도 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배당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많이 됐지만은 통신주나 뭐 은행주 같은 게 보통 그 한 10년 동안은 뭐 배당은 많이 줬는데 주가는 거의 못 오르거나 오히려 내렸는 종목들이 최근에 많죠. 은행주가 좀 많이 떨어져서 예. 어떻게 뭐 길게 봤을 때는 떨어졌고 지금 최근에 봤을 때는 좀 올랐고 이런 네, 그렇죠. 상황인데. 네. 제가 그 얘기도 재밌는 얘기 있는데요. 네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은행 가잖아요. 네네. 은행에서 예금하러 가잖아요. 근데 현재 은행 예금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도 안 되죠. 1% 안 되죠. 1% 뭐 1.2, 1.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은행을 가는데 은행에 가서 예금한 사람에게는 1% 이자를 주는데 은행 고객한테는 은행 채권을 사면 은행 채권은 지금 2.5에서 3%까지 나와요. 그러네요. 근데 은행 주식을 사면 배당은 5%, 6%를 줘요. 맞아요. 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는 고객들은 호구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1%밖에 안 주고 은행은 그걸로 떼돈을 벌어서 자기네 은행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2, 3%의 이자를 주는 것이고 자기네 회사의 주주가 된 사람에게는 5, 6%의 배당을 준다는 얘기죠. 뭐 5% 10%까지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5%. 결국은 우리가 은행의 주식을 사서 은행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면서 은행의 호구가 되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은행 가서 예금하는 생각만 해봤지 은행의 채권을 사거나 은행의 주식을 산다는 생각이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종잣돈 필요하잖아요. 네. 종잣돈 어느 정도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모아야지 저희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 한 1억 정도 얘기하셨는데 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네. 이 종잣돈 가지고 주식 투자로 삼성전자 1억 일단 시드머니 만든 다음에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1억 모으기 전에 그냥 그렇죠. 계속 월급 받은 월급에서 계속 삼성전자 계속 사야 되는지. 종잣돈도 삼성전자로 모아라. 종잣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식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여 년간 고객들 자산 관리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투자란 게 정말 재미가 없어요. 별로 오르지도 않고 별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한 사람들. 그래서 펀드를 10년간 했는데 뭐 주가 지수도 박스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리고 미국 펀드를 투자했다 하더라도 미국 펀드 주가 지수 뭐 다우나 S&P가 굉장히 많이 더블 가까이 올랐지만 실제로 이렇게 분산 투자하신 분들은 뭐 100% 수익이 난 게 아니라 보통 한 4, 50% 수익 난 거고 일반 펀드 투자율도 한 10%, 20%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더라. 또 투자하면 많이 날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더라.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적금 예금을 드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안 불려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행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영끌 뭐 젊은이들 많이 하지만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시작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
그것이 생각만큼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또 크게 수익을 내주지도 않을 거다. 대신에 우량자산 중심으로 꾸준하게 돈을 모으면 그 돈이 종잣돈이 될 것이고 사실 그렇게 해서 정말 1,000만 원, 1억을 모았을 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종잣돈을 은행에서 1억을 모은 사람은요. 이걸로 뭘 하는데 자산의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쉽게 턴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은행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정말 평생 주식에 줬자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그 1억 가지고 뭘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서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 투자해가지고 날리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투자로 돈을 모아온 친구들은 오르고 떨어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의 리스크가 있고 이걸 관리하려면 내가 어떻게 된다. 코로나가 왔을 때 제가 아는 분들도 만나보면 코로나가 왔을 때 주가가 갑자기 한 달 만에 거의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주식형 펀드를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반토막이 났는데 거기서 위험하다고 채권형 펀드로 갈아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리스크가 급전직하의 리스크가 왔을 때는 사실 우리가 어쨌든 기다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망할 자산이 아니라면 기다리면서 다시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이제 무서우니까 거기서 채권형으로 바꿔버리신 거야. 회복이 됐는데 주가지는 회복이 됐는데 본인 자산은 그냥 채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회복도 못하신 분도 더 많으셨죠. 그런 거 보면 처음에 모으는 단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통해서 모으는 것이 나중에 종잣돈을 모으는 시점도 더 빨라질 것이고 정작 그 돈이 모였을 때 나는 이미 돈도 모였지만 투자에 대한 경험도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더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젊은 우리 종잣돈 모으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금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 더 많이. 이 소득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본주의. 자본주의란 단어에 나와 있어요, 이미. 자본이 돈. 주는 주인 주자. 의는 시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란 말을 풀어보면 돈이 주인인 세상. 조금 더 얘기하면 돈 가진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 이잖아요. 혹시 우리 훈훈님 네. 동의하세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빨리 동의하셔야 돼요. 네, 네. 아직도 정부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 있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정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고 복지제도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것과 달리 실제 현상은 자본주의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지금 개천에서 용이 나요, 안 나요? 간혹 나긴 나죠. 간혹. 네. 만약에 배 대표님이 네. 지금 하신 지가 한 10여 년 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근데 지금 똑같이 다시 시작한다. 네. 그러면 똑같이 10년 후에 슈퍼개미가 되어 있을까? 지금 이제 저는 지식을 합류하고 있으니까 네. 가능하다고. 아니 그냥 아예 아예 10년 전 돌아가서 10년 전으로 시점만 돌아가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냥 10년 전 배진한 대표님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기서.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열심히 했을 때 과연 10년 동안 내가 불려온 자산처럼 지금 똑같이 불려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하여튼 뭐 성향에 따라서 가능할 거는 같아요. 네.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타고난 뭐 이렇게 성향과 습관이 네.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가능하시겠지만 만약 그 똑같은 비율을 달성하기 쉽지 않겠죠. 그 뭐 비율은 만약 그래 또 상황 네. 또 뭐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작을 했을 때가 위기일 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도 뭐 방송 이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잘 없다. 네. 한 10년에 한 번씩 올 수 있다. 그게 이번이 기회다, 작년에.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게 몰라 종목을 잘 샀으면은 네. 뭐 10배 난 종목도 있고 뭐 2배는 기본으로 났잖아요. 작년에 네. 뭐 샀으면 뭐 네. 만약에 코로나 때 샀다면. 그래서 타이밍도 중요하지 않나. 내가 예를 들면 태어난 때가 시작할 때 네. 버블일 때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아주 리스크할 것이고 네. 그 타이밍이 더 중요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우리 현대그룹의 창업자이신 고 정주영 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1920년대 태어나셔가지고 어쨌든 국가 대한민국 성장한 단계에서 현대그룹 만들어가지고 저기 무슨 외국 가가지고 막 배도 한 척 네. 없이 그렇죠. 그냥 뭐 돈 받아오고 이렇게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1920년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시기를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태어났어. 지금 대학생이야. 안 되죠. 본인 똑같은 성격 가지고 똑같이 열심히 해. 하지만 현대 자동차의 1등 영업사원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현대 그룹을 만들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라는 것을 좀 잘 타고나야 된다는 건데 지금 시대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중화되는 시점.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 나기가 쉽지 않은 시점.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살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졸업해서 사법고시 봐서 패스해가지고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하면 결론적으로 인생이 또 되는 이런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부자여야 한다. 지금 부자가 아니면 점점 더 문은 좁아질 것이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쉽지 않은데 머릿속에는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10명이 도전하면 그중에 5명, 6명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면 지금은 10명이 도전하면 1명, 2명도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9명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돈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부자한테로 가는. 그 돈이 다 부자들에게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K자,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데 제가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뭐 급여가 줄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데 자꾸 노력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돈만 날리고 자기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이 사회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노력해 부자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노력조차 안 하면 더 가난해질 것 같은데요. 노력을 하면 더 가난해져요. 왜 그러죠? 제가 그 얘기를 실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책에 쓴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이해를 못 하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애가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이고요. 얘가 중학교 때 수학 시험을 봤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머리가 좋으니까 애도 머리가 좋을 거라 생각해서 얘는 뭐 기본만 해도 뭐 스카이는 가지 않을까. 근데 얘가 중학교 때 수학 시험 봤는데 수학을 60점 맞아온 거예요. 자, 중학교 때 뭐 우리 학부모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애가 수학 60점 맞으면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이미 선행 사교육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얘기했어. 나 너 일로 와봐. 야, 너 60점 맞아가지고 어떻게 너 대학 갈래? 스카이는 가야 되는데 스카이는 고사하고 인서울도 힘들어 이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제가 학원을 다니면 공부를 좀 성적을 올릴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아 그래? 좋아. 학원 다녀. 6개월 동안 열심히 수학 학원을 보냈어요. 열심히 본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시험 봤어요. 수학이 80점이 나온 거예요. 60점 맞던 놈이 학원 열심히 다녀가지고 80점 맞은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어떤 판단을 할까? 다시 더 시키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야, 얘가 되는구나. 더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계속 학원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 아들을 아니까 쭉 볼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얘가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 자, 그런데 아빠가 학원을 더 보내서 더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 없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점은 힘들 것 같아. 그럼 몇 점? 한 90점까지는 올릴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너 학원 가지 마. 왜? 자, 봐. 네가 열심히 해서 90점 맞을 수 있어. 근데 90점 맞으면 스카이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요. 혹시 자녀 키우세요? 아니 없습니다. 자, 스카이를 가려면 몇 점 맞아야 돼요? 거의 100점 맞아요. 거의 100점 맞아야 돼요. 네. 하나 틀리면 못 가요. 네. 한 과목에 하나씩 틀리기 시작하면 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100점 맞아야 돼요. 자, 그런데 너는 지금 100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아빠가 아무리 봐도. 자, 그런데 네가 성적이 오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학원을 보내서 90점 올릴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수학을 60점 맞으나 80점 맞으나 90점 맞으나 어차피 너는 스카이 못 가. 스카이 못 가면 어디 가냐면 간신히 인서울 할 거야. 간신히 인서울 하면서 너는 네가 원하고 싶은 전공, 네가 하고 싶은 전공을 할 수 없어. 점수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그럼 네가 전공을 한다. 사회에 나와서 네가 전공대로 살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혼우님도 전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 전공대로 살고 있어요? 아니요, 완전 다른 길을. 그렇죠. 네. 잘 보면 이 사회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스카이를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비슷한 전공이라도 하면서 먹고라도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고 점수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고 그 전공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네가 60점 말이나 80점 말이나 90점 말이나 네 인생은 똑같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를 학원을 보내려고 아빠가 가난해져. 그리고 대신에 누가 부자가 돼? 학원 선생이 부자가 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니? 학원 다니지 마. 대신에 지금부터 너한테 들어갈 학원비 매달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아빠가 지금부터 삼성전자 사줄게. 그래서 네가 대학 졸업할 때 10년 후에 원금으로 1억이 들어가요. 그죠? 1억 마련해서 넣어줄게. 그러면 이걸로 네가 집을 사든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네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어. 실제로 제가 계산해봤어. 지난 10년간 지금 뭐 시청자들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다 가가지고. 사교육비 들인 거 대비해서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일부. 근데 그 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들인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썼어.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자녀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돈을 덜 썼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자녀에게 돈을 쓸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어설프게 100만 원, 200만 원 써가지고는요. 진짜 그 중에서 스카이 보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만약에 엄마가 얘한테 사교육비를 쓰지 않고 그 사교육비를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다들 경제적인 조금 여유롭게 시작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요. 10년 후에 100만 원씩 원금이 10년 들어갔으니까 1억 2천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 현재 시가로 거의 5억 원 가까이 돼요. 그렇죠. 주식 수로는 5천 주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얘는 10년 동안 학원 안 다니고 그냥 놀았어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공부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해가지고 학원 보냈더니 결국은 스카이도 못 가고 얘는 삼성전자 입사도 못해. 근데 얘는 놀고 놀았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부모가 사줬더니 얘는 대학 졸업하는 시점에 삼성전자의 5천 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돼요. 그러면 배당. 작년에 사실 얼마 배당이냐면 주당 거의 3천 원 가까이 배당을 했거든요. 네? 그럼 얘는 5천 주를 갖고 있는데 주당 3천 원씩 배당 받고 있으면 연 배당 소득이 1,500만 원 이미. 그렇죠. 그리고 얘는 삼성전자의 종업원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아.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재용 대감 댁의 노예가 되어라라고 가르치지 열심히 돈을 불려서 삼성전자 주식을 해서 주인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이해 못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사교육 시장을 보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이 결국은 자녀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몰락해버리는 맞아요. 그리고 사회의 부자들만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익 가속화되고 있다.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보통 진짜 월급 받아가지고 대부분을 사교육비에 다 쓰고 있다. 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기들은 쓰지도 못하면서 자녀들한테 버는 거를 왜냐면 또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안 시킬 수도 없고 옆집 사람 이거 하는데 엄마 나는 그럼 뭐해? 뭐 네. 이런 거 다 안 시킬 수가 없고 다 동조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 저도 물론 정부 당국도 이런 것들 좀 바꿔야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개인들도 스스로가 아까 박사님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는 우리 애들 학원 안 보내냐고 하시겠지만 둘째는 학원을 엄청 보내고 있어요. 얘는 시험만 봤다면 100점이에요. 너는 진짜 한국 교육이 맞는 애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되는데 맞아요. 사교육비를 들여가지고 해보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 저도 우리 애 보고 그래요.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걔는 지금부터 지금 투자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자수성가하겠다고 그러고 투자를 지금 하겠다고 네. 그러고 이러니까 지금부터는 학교 다니지 마. 지금부터 일하라고. 지금부터 네. 차라리 배우는 게 낫다고. 저는 뭐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학교도 서강대 나오고 나름 그 당시에는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평균 이상을 해왔으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LG그룹 다니다가 4년 만에 집어치고 나왔거든요. 아, 내가 직장인 나한테 안 맞는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이 컨설팅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진짜 하이 퀄리티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렇지 않고 저 바닥에 계신 분들 만났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저희 이제 옛날에 일했던 회사에서 골프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 담당 지점장이니까 네. 고객들 초청 행사니까 모셔서 가서 이제 딱 팀을 이뤄가지고 골프를 치는 겁니다. 근데 골프를 치면서 거기 오신 고객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저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사장님들이야. 네. 근데 저보다 돈 다 많아. 네. 네. 그래서 느낀 게 있지.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참 이상하게 무조건 서울대, 의대, 법대만 가야 된다 라고 자녀들에게 세뇌시켜버리고 그것이 아니면 다른 직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학생들이 공무원 되려고 하고 서울대에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곳들이 비어 있어요. 해야 될 그쪽은 기회들이 정말 많아. 맞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쪽은 가려 하지 않고 전부 부모가 원하는 안정적인 공무원, 안정적인 서울대, 의대, 법대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거예요.